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 중이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위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속속 특정하는 가운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도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냐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뒤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4일 만에 30도 아래에 머무는 등 내륙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폭염은 꺾였지만 가을 태풍이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응급실 의료진은 평시의 73% 수준인데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모레부터 군의관이 배치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은 붕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있고 27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사 숫자는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 73%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오는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 당직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이용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72% 늘어났었다며 이번에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해 과부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버틸만 하다고 하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이탈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추석 연휴죠.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 운영이냐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크게 나은 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일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CPR이 필요한 정도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고 왔냐? 아, 그냥 왔다 하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냐고. 이렇다 보니 당장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 계획 등을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브리핑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추석 연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800여 곳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설 명절에 가동한 병의원과 약국 수의 1.5배에 달합니다. 또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졸속으로 허겁지겁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무리한 정책을 일단 멈추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면 3,000명을 가르치던 의대들은 아무 준비 없이 7,700명을 가르쳐야 하고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아 혼란이 엄청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의료 체제에 개선할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우수함을 지켜나가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좋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인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목소리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공개 언급한 걸 두고 한 대표가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난타전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15분 동안 8가지 회담 결과를 하나하나 짚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란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사안도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큰 방향성이나 취지에 공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다만 우선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세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특히 민생 부분은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공동 발표문에 담긴 의료개혁은 공통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중요 정책은 플랜 B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응급실이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 발언을 재차 꺼내들며 정부가 의료 대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권력이 이런 현실 부정과 회피에 빠지면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양당 대표 모두 민생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셈인데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는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단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야당은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서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도 연일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표회담 이후 모처럼만의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선포설이나 독도지우개 논란에 대해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날조된 유언비어를 생중계로 유포한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나치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비공개 발언을 놓고 양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의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특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비공개 자리에서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며 당내 상황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토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한 대표 측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내면 기존 민주당 특검 법안을 철회할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전만 반복되며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안과 야당이 동의하는 안 등 여러 조합을 놓고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동의권을 적시하는 안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는 입장이라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간 입장 차이는 섣불리 뭔가를 결단할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 회담에서 특검 숙제를 풀지 못하면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됐는데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행여나 대출이 안 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단축하고 신규 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대상으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 없이 지원해서 실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은 1,700만 원가량, 지방은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를 지방보다 더 올렸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입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이제 DSR을 갖다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서 잔금 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돌려봤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축소가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내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회사로부터 신축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0만 호 이상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8,000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물가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무 등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긴 연휴를 보내야 하는 소비자들의 시름만 깊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월요일 오후,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채소값에 놀랐습니다. 지출이 늘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마저 메뉴를 바꾸고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배추, 무, 과일, 파 이런 거요. 소갈비를 했어요. 근데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좀 저렴하니까.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 가격이 특히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1년 만에 12% 가까이 올랐고 시금치와 무 소매 가격은 더 큰 폭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 대형마트에서 1년 전 오늘 이 무 한 개의 가격은 농식품부에 할인을 적용했을 때 1,96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인가만 보더라도
50% 이상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금사과에 놀라 돌아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붙잡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별로 안 와요. 요즘 물가도 비싸가지고. 오른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해. 사과배가. 손님들이 오면 별로 준비 안 해요. 장사 별로 안 될 것 같아. 정부도 추석 물가 잡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평소 명절 대비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과배를 비롯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하고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 등을 동원해서 15만 3천 톤. 여기에 정부는 유통업체 등과 함께 최대 50%까지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며 추석 물가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등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4일 만에 3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또 먼 남해상에서 11호 태풍이 발생한 가운데 뒤이어 또 다른 가을 태풍의 북상도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온 비구름은 한 달 넘게 이어진 긴 폭염 터널의 출구를 열어줬습니다. 주말 사이 해안을 제외한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는데 서울은 38일, 세종은 무려 42일 만에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비와 함께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낮 기온이 무려 34일 만에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낮 동안 구름이 햇빛을 차단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륙의 심한 폭염은 이번 주부터 기세가 한층 누그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늦더위만 예상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화요일부터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가을이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는 점차 북서진해 중국 남부를 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쪽의 열대요란과 과거 허리케인 호네에서 약해진 채 날짜 변경선을 넘어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까지 12호 태풍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이제 9월 해수 온도가 가장 높거든요. 또 여기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축이 현재 상층 앙상블 모델들을 보면 남쪽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발생해서 북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가을에는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만큼 앞으로는 가을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말고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표 간편결제 업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판매하는 정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압박해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화질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한다며 구독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미리 보기라며 미성년자 노출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는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입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국내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한국인 이용자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에도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일반인이 줘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직접 결제하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료 대화방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7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비슷한 목적의 대화방이 여러 개 운영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텔레그램 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방 개설자와 참여자 추적 등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도 7번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텔레그램을 압박해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브라질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텔레그램 앱 사용을 금지했고 텔레그램 측은 곧장 백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텔레그램 회사를 상대로 명확한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서 압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텔레그램을 압박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가해자들이 어차피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과거 애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다 말 거다. 텔레그램 협조 없인 안 잡히니 긴장 말라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8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270여 개를 뿌린 20대 운영자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일주일 평균 9.5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주 거의 10배로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을 깔아준 그런 식이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내용물이 게재되는 데 있어가지고 방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에 그쳤습니다. 딥페이크물 유통자들이 접속 차단 조치 전에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인데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을 더 빨리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을 두고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퇴임 뒤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야권의 정치 보복 주장에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보수 진영 인사에 잇따른 구속을 두고 적폐청산이라 말하지 않았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제1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민 생명은 관심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다혜 씨 등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환 조사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두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헌정사에선 처음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이제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더 나가서 지금 따님이죠. 문다혜 씨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나갔다는 게 주말에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제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두 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경우는 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서울주거지 그리고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수사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고발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좀 진행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당시 대통령 재직 시 그 사위, 그 따님 이 부부에 대한 그 어떤 이 이상직 그 당시 전 의원인 신분이었죠.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한 직후에 그 사유에 대한 특혜 채용이 있지 않았느냐. 그 특혜 채용이 더 나아가서 이 부부에 대한 그 경제적 지원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서 이것에 대해서 뇌물죄로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었냐면은 그 당시에 현재 대통령의 그 따님 부부가 지금 그 당시 태국으로 이주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사위인 서모 씨가 항공 업무에는 어떤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용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야권, 지금의 여권이 되겠죠. 국민의힘이겠죠. 그 당시 야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혜 채용 더 나아가서 이상직 그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 대한 이런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굉장히 제기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현재 이제 압수수색, 강제 수사까지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이다라면서 안팎에서 지금 잡음이 적지 않았거든요. 지금 하나씩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지금 월급이나 그런 월 체류비까지 해서 얼마가 지금 뇌물로 본 겁니까, 검찰이? 네, 일단 매월 급여로 매월 8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게 지금 이상직 그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요. 타이 이스타젝 이 회사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 생활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돈에 대해서 검찰은 전액 그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공직자 가족이라든지 제3자가 돈을 받게 된다면은 이게 유무죄 판단에는 결국 독립생계 여부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도 문다혜 씨 부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을 서로 경제 공동체로 보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법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뇌물이라고 하면 이제 공직자가 어떤 뭐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청탁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직무에 관련 대가를 가지고 어떤 금품을 받았을 때 직접 받았을 때 이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고 제3자가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뇌물죄가 되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통상 배우자라든가 어떤 경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가족의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뇌물을 그 받음으로써 그 제3자가 예를 들면 뭐 이 사건에서는 검찰은 지금 따님 부부를 보고 있죠. 따님 부부가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경제적 그 지원이 그러니까 손실이 이제 나가지 않아도 돈이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2억 2천이라는 돈이 받았으니까 그 전에 계속 생활비를 주었다면은 생활비를 만약에 취업하면은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증명이 되면은 이거 뇌물 아니냐
지금 검찰은 이걸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가 그 옛 사위가 지금 취업을 된 이후부터 생활비를 중단했으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은 그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문다혜 씨 부부 이제 전 사위가 되겠죠. 전 사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예를 들면 자기는 게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계속 돈을 받고 있었다든가 예를 들면 당연히 독립생계다. 이런 부분이 소명되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취업이 됐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더라면 그러면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뇌물이 되려면은 예를 들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3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받는 건데 자식이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저 사람 돈이 안 나가는 경우가 돼야지 자기가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매달 1,000만 원씩 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취업을 했어도 그래도 좀 용돈을 해라. 계속 1,000만 원 계속 주고 있었다면은 이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근데 1차적으로는 서모 씨가 어떠한 예를 들면 여기 이 타이 이스타잭에 취업하기 전에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밝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취업을 하는 동안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 자기 이제 장인 어른이겠죠. 계속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 그 전과 그 후 이 과정도 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금융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게 좀 어려운 수사입니까? 아니면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쉬운 수사입니까? 근데 이게 반반인데요. 일단은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가 돈 거래 내역 같은 거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관련자들은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다 부인하거나 또는 이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돈 거래 내역으로만 밝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돈이 오간 거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아들한테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돈을 직접 받아왔대.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 자식이랑은. 근데 법원에서도 그런 의혹은 있다고 보지만은 다만 아들은 독립생계였다. 즉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기 때문에 곽상도 수석이 직접 뇌물 수수자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밝히긴 쉬운데 이것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이거 증명하는 것은 좀 만만치는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승원 씨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죠. 그건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승마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랑 경제적 일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걸 검찰이 그때 밝힌 것이죠. 지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둘 차이가 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설명하셨습니까? 제3자 뇌물죄를 검찰이 증명하는 것은 직접 뇌물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식 그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게 나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시켜주면 사위를 내 계열사의 임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이런 부정한 청탁을 했던 것까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뇌물 수수죄가 검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증명하기 쉬운 죄입니다. 네, 직접 뇌물죄는 검찰이 작은 흐름만 명확히 규명을 하면은 부정청탁 입증이 하여간 절반 정도 고지는 넘었다고 보여줄 수 있죠. 네, 지금 어쨌든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압수수색을 좀 광범위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이라든가 사무실 그리고 별장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압수물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 지나서까지는 이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문다혜 씨에 대해서 사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문다혜 씨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지나면은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치적 상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게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소환하게 된다면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다혜 씨라든가 아니면 사위 서모 씨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미 피의자로 적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 새 국민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은 그러면은 문다혜 씨까지 참고인 조사하고 뭐 해보니까 사실은 뭐 별거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는 검찰이 굉장히 이거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로 문다혜 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 어떤 뭐 증거라든가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소환 대상자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진행할 것인데 제가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오래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 수사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한 연말까지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손자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아니다. 손자 게 아니라 뭐 문다혜 씨 이메일이 저장돼 있었던 PC다. 좀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법률가들은 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누구 소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블릿 PC 안에 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 태블릿 PC를 지적을 해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압수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다혜 씨 입장에서 당시에 변호인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유법한 수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그 문제되게 되면은 지금 이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바로 법원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준항고를 통하게 되면은 이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태블릿 PC 안에 어떠한 저작물이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의 쟁점보다는 계속 누구 소유냐고 한다는 건데 이것은 약간 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런 수사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검찰총장,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5일이면 끝나는데 결국 문 전 대통령 소환하는 그런 결단 같은 경우는 차기 총장이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책임을 좀 면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도 뭐 이번 달 중순으로 알고 있고요. 임기가 그럼 그 정도 마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 사실 전직 대통령 따님에 대한 수사도 사실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강제 수사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총장한테 다 보고됐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지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문다혜 씨 소환 조사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라든가 이것은 신임 다음 총장, 심우정 총장과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지휘하고 책임질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지난 5월에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 이송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뭐 이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마 이 수사도 아마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지 않을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검사를 아마 지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사안이었으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싶은 어떤 뭐 욕심이라면 욕심, 또 아니면은 뭐 사명감이라면 사명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드는 게 대통령 부부를 그 전주랑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눠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망신주기 수사 아닌가, 부부를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이창수 지검장이 그걸 지휘했던 사안이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다.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그 중앙에서 같이 지휘하는 것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명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 후보자 해명이 됐습니까? 아마 심 후보자는 일단은 그 오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게 고등학교 동문이지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학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또 심우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검찰 내에서도 뭐 검찰총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떤 검찰의 그 동일 기수에서는 되게 유능한 검사로 선두주자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빠랑 우연찮게 뭐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임명됐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의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심이 지금 6일로 다가왔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은 뭐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검찰은 이제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은 수심위에서 이제 기소 의견을 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겠지만은 이제 이원석 총장이 추가로 변호사법이라든가 알선수재까지 같이 심의해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는 어떤 무혐의 논리를 펴겠지만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뭐 기소 또는 불기소 이런 어떤 양단의 결정을 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수사를 좀 더 보완해라, 좀 계속하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 정도의 판단만 나와도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도움 말씀에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강다리 위에서 투신하려던 사람의 가방을 훔쳐 자전거로 달아난 황당한 절도범이 있습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한 용감한 시민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18일 밤 서울 마포대교 다리 위를 지나던 한 남자가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바로 옆 난간에 투신하려던 사람이 앉아있던 상황인데 돕기는커녕 가방만 훔쳐 달아난 겁니다. 순환구조대가 투신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사이 가방 절도범이 달아난다는 무전을 들은 경찰이 검거 작전을 펼치면서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멈추라는 말을 해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투신 시도자 가방이니까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찰차에 내려 달려도 보고 따릉이 자전거까지 동원해 뒤쫓아봐도 좁은 골목길 틈새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전거를 잡기가 쉽지 않던 상황. 이때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혜성처럼 나타나 순찰차와 공조에 나섭니다. 딱 드는 생각이 이 자전거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쫓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경찰이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범죄 혐의점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오토바이가 자전거 앞을 막아서고서야 긴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가방 절도범을 구속 송치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는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경관님들 도와서 치안 유지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됐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호텔에는 투숙객 5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2일 호텔 1층에서 6층에 39명, 불이 난 7층에 11명, 8층에 7명이 묵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화재 초기에는 호텔 투숙객이 27명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 불이 시작된 7층에서는 투숙객 11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5명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자력으로 대피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최고 윗선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면했던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그간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는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상황은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받은 유 씨는 석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도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뒤늦게나마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입니다. 유 씨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마취제 투약은 정신질환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그마저도 의사 판단 하에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전 2차례 구속을 피했던 유 씨가 법정에서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1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군 멍군식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인근을 포함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계속하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약해진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공세를 퍼부으면서 전략 요충지 턱밑까지 다가갔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에 있는 정유 공장에 드론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역시 모스크바 인근 트베리의 코나코보 발전소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일대의 전력과 정유 시설을 겨냥해 드론 공습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158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북동부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하르키우의 쇼핑센터와 운동시설, 주택들의 미사일이 날아들어 어린이를 포함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був черговий масований обстріл міста Харкова, біля 10 ракет. Декілька локацій, супермаркет, який був відповідно повен людей. Це фактично торгівельний центр. 쑥대밭이 된 도시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시민들은 인근 지하철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전황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적이 무기와 병력 규모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І значна частина лідерів держав, громадських лідерів, політиків говорять, як важливо для наближення миру і порятунку життів мати дозволи на далекобійні удари та відповідні далекобійні ракети і снаряд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마을 2곳을 새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중 한 곳은 전략 요충지 포크로우스크에서
불과 21km 떨어져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를 맡은 한화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역대 최대 크기의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이 진행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이고 경복궁 내 흥례문과 근정전, 사전정 등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관람 입장권은 4일 오전부터 인터파크 등을 통해서 예매할 수 있고 하루 관람권 판매는 3,000장으로 제한됩니다.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며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오늘은 낮에도 모처럼 선선했는데요. 앞으로 중부지방은 밤이면 그치겠고 영동과 남부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6.9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지만 내일은 31도까지 오르며 다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2도로 전국적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고요. 어젯밤 발생한 제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향하면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22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그마저도 현직 대통령 없이 진행돼 의미가 퇴색됐는데 전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95일 만에야 본회의장에 모여 대국민 선서를 했습니다. 각종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전국에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야 정식 개원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현재 국회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우여곡절 끝에 문은 열었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예산 전국 사이 쟁점 법안 입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는 검찰 수사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문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하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망세에 있던 국민의힘 역시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전임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도부 차원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여론전도 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난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현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끝내 빼선 안 될 칼을 들었다고 격분하고 있어서 갈등은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나 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직을 걸고 말하라며 야당의 개업 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수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날 이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통계는 산출하기도 어렵고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괴담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생중계로 유포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냐고 반문하며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이어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지켜보시란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과의 거센 공방 속 회동 성사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 진료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는 응급실들이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10곳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늘어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텐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 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군의관 15명을 응급실에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위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평시 대비 73.4%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긴급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던 만큼 출국 금지 요청은 불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가련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겨서 27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 있던 전신주가 뿌리채 뽑혀 건너편 빌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전신주는 건물 4층 창문을 뚫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충격에 창문도 깨지고 세탁기도 찌그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주 아래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는 아주 그냥 그 기분 나쁜 아자작하는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가 난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쾅 소리가 이렇게 나서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치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2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상가도 월요일 아침부터 영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냉동고든 냉장고든 그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동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시간이 지체하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퍽 끓으면서 불이 번쩍 끓으면서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전봇대가 쓰러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전기가 들어 문만 열어놓고 지금 일은 못 하고 있죠. 정전은 오후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출입을 통제한 채 쓰러진 전신주를 드러내고 새로운 전신주를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00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킹하더 문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관리해온 조상 땅을 국가에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이 주인 없는 땅으로 공고한 뒤에 국유화한 건데요. 제보자는 15년간 낸 재산세 영수증 등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맞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인근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 전찬혜 씨 할아버지는 1983년까지 15년간 이 땅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산림청은 느닷없이 이 땅을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으로 관부에 공고한 뒤 국유화했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땅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뺏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막 하는 그런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6.25 전쟁으로 소실돼 1970년에 복구했다는 임야 대장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소유자가 없다고 기록했지만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된 공무원은 다음 해인 1971년에 임용됐고 해당 공무원은 아예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해명합니다. 누군가 주인 없는 땅으로 꾸미려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제가 관여도 안 했고 그다음에 도장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 없는 땅이라더니 이후 명주군은 전 씨 할아버지에게 토지 이용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명주군을 통합한 강릉시와 산림청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등기를 만약에 가져갔다면 재판을 받는 이외에는 그것을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다. 전 씨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 강릉사랑 시민연대는 임야대장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빌려주는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지난 2022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였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19에서 24제곱미터 크기 36가구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총 79억 5천만 원가량에 사들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서 7차례 무수리 청약, 그리고 15%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더라면은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LH는 지난해 4월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라면서 LH에 집을 넘기는 건설 사업자가 없을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매입 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의 2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LH가 민간으로부터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 민간 건물을 과연 얼마에 사들이느냐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싸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비싸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따르는데 LH가 오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LH. 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신축 매입 임대 매입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 추천 대상을 최근 5년간 매입 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 가격은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주택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하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합니다. 이에 더해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도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매입하겠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특히 B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선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입니다. 또 이렇게 매입하는 무로 인해서 LH에 전가되는 부채의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와 부채 비율에 대한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 LH는 현실적으로 올해 목표치인 5만 가구 약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11만 가구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강조한 만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낼지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폭염 등 기상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 9,6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현재 상품군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미정산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 1993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할인마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1993년 당시 모습인데요. 당시에 까르푸나 코스트코 같은 외국 유통업체가 국내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토종 대형마트로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이 이마트 창동점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중심으로 성장하며 국내 점포 수가 400곳을 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자 최근 5년간 대형마트 3개사 매장 3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마트는 올해 천안 펜트포트점과 서울 상봉점 매장 운영을 종료하는 등 2019년 이후 매장을 11곳 줄였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부산 서면점과 서울 목동점을 포함해서 올해에만 4곳이 폐점을 했고요. 롯데마트는 지난 2020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서울 지역 매장 문을 닫으면서 5년간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점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몰을 앞지르고 대세가 되면서 요즘 대형마트들은 생존 전략 찾기에 한창입니다. 단순한 쇼핑 장소를 넘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강점이 있는 식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과 커피로 채운 공간. 불과 몇 달 전은 상품으로 가득 찬 매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같고 서점 같아서 기다리기가 편해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이 꾸준히 성장하며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돼 대형마트 지난달 매출은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간의 몸집 분리기를 끝내고 소비 변화를 담아낼 공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 대형마트 3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2021년 이후로 신규 입점은 없습니다. 대신 공간을 재창출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죽전점을 시작으로 체험형 쇼핑 공간을 시험 중이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식료품 위주의 매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이마트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고객들이 쇼핑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료품 중심으로 재탄생한 매장입니다. 마트에서 직접 만든 조리식품을 확대해 소비자의 동선에 맞춰 베이커리와 함께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치킨 종류의 제품은 큰 호응을 얻어 이달 초 1,00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신선해서요.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고 또 구매평들 보면은 맛도 괜찮은데 저렴해서. 온라인 쇼핑 전성시대,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생존을 위해 과감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국토부는 추석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그리고 분류 인력 6,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사전 주문을 독려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력해서 성수품 반값 할인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최대 50%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홈플러스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토마토와 청양고추, 양념 소불고기 등을 정상가 대비 반값에 판매합니다. 하나로마트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사과와 배, 한우 등 농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가계 흑자액이 최근 8분기 내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은 월 평균 100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7% 18,000원이 줄었습니다.
가계 흑자액은 8개 분기째 줄어서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 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 기간 감소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 기아는 2위 팀이 맹추격할 때마다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호랑이 꼬리 잡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투수진이 무너졌는데도 집중력 강한 타격과 단단해진 불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위 기아는 추격하고 있는 2위 팀에게는 더욱 가차없었습니다. 기아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2위 팀과 싸운 22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19승 3패, 승률 86%입니다. 지난 4월 2위 NC가 한 경기 차로 따라오자 기아는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격차를 벌렸고 5월 창원 경기에서도 NC의 파죽에 3연승을 거뒀습니다. 두산과 LG는 다음 희생양이었습니다. 두산은 4연승을 거두며 기아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지만 기아는 광주에서 2승 1패로 추격을 뿌리쳤고 6월에는 LG가 한 경기 반차로 따라오자 기아는 광주 3연전에서 2승 1패, 7월 잠실 3연전에서는 3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4경기 반차로 따라오던 삼성이 다시 호랑이 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기아는 2경기 모두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매직 넘버를 줄였습니다. 대구 오면은 점차가 어떻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차가 어떻든. 김도영이 국내 선수 최초로 40-40 클럽 가입을 이루어낼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규정 타석을 채우고 3할 이상을 치는 선수가 5명이나 포진한 타선. 선발 투수 이의리와 윤영철에 이어 내일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정혜영이 합류하며 단단해진 불펜. 위기 때마다 힘을 낸 호랑이의 저력이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질 것인지 관심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곳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딥페이크 기술 이해와 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김원호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수 위원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는 있지만 광복절인 점은 고려했어야 한다며 관계자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 시민은 또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소셜미디어 X를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무료로 개방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듯이 하루살이때가 도로를 뒤덮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변한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부서진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바퀴가 헛돌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교통경찰이 눈삽으로 도로를 열심히 치워봅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온 사람들 반팔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아예 우통을 벗었습니다.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얀 벌레떼가 도로를 습격한 겁니다. 9월의 첫날 밤 중국 후난성 한서우현의 위안강 위에 놓인 교량을 하루살이떼가 뒤덮었습니다. 벌레가 눈처럼 쌓여 교통이 마비되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10억 마리는 좋게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就最近持续高温，就促使那个幼虫大羽，就是羽化成为成虫，然后成虫它就有较强的那个趋光性。 지역 당국은 새벽 2시까지 벌레떼를 치워 이튿날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니라며 오히려 주변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필리핀에서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재난당국은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각지에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 등으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피해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기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악천 후로 국내선 항공편이 다수 취소됐고 동부와 중부 지역 여객선 운항도 중단돼서 승객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일본이 호주의 신형 함정 도입 수주전에 뛰어들기로 하면서 해상 자위대 호위함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 잇따른 영공, 영해 침범을 무기 수출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주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형 함정 수주 계획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4개국을 신형 함정 수주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6월 호주 정부 요청으로 해상 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豪州政府は豪州の次期フリゲート艦の候補の一つに海上自衛隊の最上型護衛艦を挙げている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2022년 취역한 3,900톤급 모가미형 호위함은 높은 자동화율로 기존 호위함의 절반 정도인 90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5일 호주와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함정 공동 개발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연말 이후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미국 수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 등 무기 판매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군용기가 처음 일본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중국 군함의 영해 침범 등 이딴 도발을 무기 수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防衛省としては中国の軍事動向に対して引き続き強い監視を持って注視するとともに警戒監視および対領空侵犯措置に万全を放棄してまいります。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정부가 호주와의 함정 공동 개발에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무기 개발과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평화헌법의 입지가 한층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94번째 생일을 맞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의 장수 비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처는 현지 시간 1일 버핏의 장수 비결은 코카콜라와 캔디 그리고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장수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식단 외에 생활 습관도 있다면서 8시간 이상은 꼭 자려는 질 좋은 수면 습관과 하루 대여섯 시간 독서와 사색을 통해 다져진 정신적인 건강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낸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의 1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측은 이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니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태양이 7년 만에 연 단독 콘서트에서 빅뱅의 동료 멤버인 지드래곤, 대성과 함께 깜짝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태양의 둘째 날 공연에서 지드래곤과 대성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빅뱅의 히트곡인 We Like to Party를 불렀고 태양과 지드래곤은 유닛 활동 당시에 불렀던 굿보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지난 3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음악 방송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플레이브는 그제 방송된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에서 신곡 펌프 업 더 볼륨으로 엠믹스와 태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지난 3월 같은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무서운 성장세를 증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로) 접어들자마자 더위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선선함이 감돌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면서 가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요. 아직 설레기는 이르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늦더위가 고개를 들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양이 많지 않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40mm가 내리겠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 되겠고요.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일교차는 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엔 다른 때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특히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럴 때 지켜야 하는 건강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조절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꼭 힘든 운동이 아닌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일교차가 큰 아침, 저녁에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고은재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